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2살이 되는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지만 결혼 후 이혼했던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주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결국 고민 끝에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저보다 8살 많은 친언니가 있습니다. 8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집안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언니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언니와 저는 무척 가까웠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매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항상 언니에게 응석을 부렸고 8살이나 많았던 언니는 어리지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당시에는 그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소개팅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5살이 많았죠. 시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친언니는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영아, 진짜 괜찮겠어? 나 너 걱정돼서 그래. 뭐가 걱정인데? 찬욱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인 건 알겠어.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업도 좋고 결혼하려는 이유도 이해는 가.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다며. 그게 좀 신경 쓰여서 그래. 그게 왜 걱정이야? 나중에 시어머니 혼자 계시면 내가 모시고 운동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 되지 않아? 너 참 순진하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돌아갈 것 같아? 결혼이 장난이야? 언니는 왜 그렇게 심각해? 사랑하고 결혼하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면 되는 거잖아. 저는 언니의 걱정을 흘려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컸고 언니의 잔소리는 그저 제게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사실은 언니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어영부영 진행되었습니다. 친언니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나머지 가족들과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3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7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은 6천만 원을 준비했으며 친정에서도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2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언니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신혼생활은 무척 달콤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반대했던 언니의 걱정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저희 가게 운영에 대해 걱정해 주었어요. 그 사이 저희는 아이 계획을 세웠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가게 운영 때문에 점점 더 바빠졌고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쉬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말없이 가게에 다녀가셨더군요. 저 대신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다며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 너희 가게 잘 된다면서 300만 원은 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300만 원이면 너희 가게 직원보다 적은 돈이잖니? 내가 그보다 적게 받아가며 손주를 봐야겠니? 그럼 손주 봐주는 일은 없는 걸로 하겠다.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발끈하더군요. 하나뿐인 우리 엄마가 용기 내서 용돈 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고작 300만 원 못 드린다고 돌려보냈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너무하는 건 어머니 아닌가?
갑자기 약속을 바꿔서 300만 원이나 요구하시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죠.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불쌍하지 않아? 300만 원이 결코 큰 돈이 아니잖아. 이번 일로 너한테 실망했어.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어? 내가 언제 어머님을 버렸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정말 억울해. 남편은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 문제로 너 힘들게 한 적 있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 정도 용돈 못 드린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야. 누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려? 30만 원이면 몰라도.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 남편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대꾸하더군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노후 대비도 안 되어 있고 혼자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나도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당신도 그거 알잖아. 나 혼자 어머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도 도왔어.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몰랐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네가 그랬다고?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됐어.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건 네가 그 정도도 못한다는 거야. 그날 남편은 각방을 쓰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친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더니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어. 걱정 마. 내가 애 봐줄게. 그렇게 언니는 기꺼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됐어요. 언니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언니의 마카롱 가게는 오전 10시면 문을 열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라 오후 늦게나 문을 열 수 있었죠. 다행히 언니 가게는 배달 위주였고 마카롱은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이라 가능했어요. 그래도 언니는 자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도 제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녁 7시나 8시쯤 언니 가게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는 언니에게 밥을 차려주며 고마움을 전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언니가 아이를 봐주게 된 것에 대해 불쾌해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자주 부르기 시작하시더군요. 평일에도 틈만 나면 저를 부르셨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평일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가게 문을 닫고 찾아뵙고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과일을 깎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올 수 있지? 어머님, 이번 주말엔 제가 아이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네 언니가 아이 봐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내가 보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네 언니한테 맡기기로 했으니 주말에는 당연히 가족 행사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무슨 가족 행사가 있나요? 어떤 일인데요? 꼭 일이 있어야 가족 행사야. 내가 보고 싶으면 그게 가족 행사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행사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가족이 모이는 건 아니야. 말씀은 맞지만 꼭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주는 언니가 좀 쉬었으면 해요. 제가 아이를 보고 싶어서요. 에휴, 누가 들으면 네 언니가 엄청 바쁜 직장인인 줄 알겠네. 저희 언니도 직장인이잖아요. 가게 운영하시는 거 아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똑같이 장사하는 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같아? 넌 식사까지 손님이 가게에서 먹고 가는 거고 네 언니는 배달만 하면 되는 건데 명백히 다르지. 니네 언니는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낮잠도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장사는 원래 힘들게 하는 건데 니네 언니는 누워서도 할 수 있겠구만. 어머님, 그거 대체 누가 말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범이죠. 아범이 말했죠. 어머니는 그 말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인상을 팍 구기며 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갑자기 짜증을 내고 그래? 우리 아들이 무슨 틀린 말이라도 했다고? 그럼요. 완전히 틀렸죠.
누가 보면 우리 언니가 매번 누워서 일도 안 하는 백수인 줄 알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어머님은 싱글벙글하며 대놓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언니는 진지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람을 바보 취급하며 백수로 만드는 게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이걸 몇 번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언니 절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달업체랑 협력해서 일하는 건 맞지만 언니가 매일 새벽까지 직접 만든 마카롱을 포장해서 배달 주문을 처리해요. 언니는 절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게만큼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듣기 싫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애미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해야 되니? 그렇게 시애미 말이 듣기 싫어? 어머님,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어머님 말만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감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어미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니? 네가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니?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평일에도 찾아왔죠. 제가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했으면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얼굴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네가 어찌 그리 눈치도 없니? 저도 어머님 말씀에 지금까지 충분히 눈치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야.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사돈 어른이 널 이렇게 가르쳤니?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혼내더군요. 엄마랑 점심 같이 먹었다면서. 그런데 엄마를 혼자 두고 집에 돌아와?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무슨 큰 기대라도 했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가게 문까지 닫고 점심 차려드리고 설거지도 다 하고 과일까지 깎아드리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언니 욕만 하셨어. 그걸 내가 다 참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외롭고 힘드시니까 그런 험담도 좀 하실 수 있지. 너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라? 그냥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고 듣기만 하면 되잖아. 참나,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님은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직장 상사처럼 하라니?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한 가족이지.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 우리 엄마가 소심하고 겁 많아서 그런 말 웬만하면 안 하신다고. 뭐? 어머님이 겁 많고 소심하시다고? 내 앞에서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시던데? 그리고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알고 계시더라? 소영이 뭐? 그냥 집에서 일하긴 하는데 돈은 별로 못 번다고만 했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왜 당신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해? 잘 모르면 그냥 입 다물지. 왜 제멋대로 지어낸 말로 사람 험담을 해? 당신은 아내 가족을 무시해서 뭐가 좋은데?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리고 어머님이 300만 원 못 받은 게 그렇게 억울했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고작 그런 걸로 험담이나 해.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 끝내자. 더 말하지 마. 그 후로도 우리는 몇 주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정언니의 도움이 남편에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애를 언니네 맡기고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고 놀러 간 거예요. 주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죠.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제 가게로 찾아왔을 때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언니, 그이가 언니한테 애를 맡겼어?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혼자서 힘들게 애를 보고 있었어?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서방이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하면서 급하게 맡기고 갔어. 되게 다급해 보이더라. 너한테 말하기엔 바빠 보였고 어차피 내가 봐줄 수 있으니까. 너 바빴을 텐데 이 정도면 도움이 됐을 거야. 언니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바로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술 마시러 갔다 왔다며? 고작 그런 일로 갑자기 우리 언니한테 애를 맡기면 어떡해? 다 바쁜 사람들인데. 당신이 다급하게 부탁했다고 해서 정말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했더니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신 거라고? 장난하는 거야? 당신이 가게에서 그렇게 바빠?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형도 마찬가지 아니야? 노는 사람한테 애 좀 맡길 수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이야, 유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뭐? 당신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놀러 나간 걸로 모자라서 나 몰래 우리 친언니한테 애를 맡기곤 잘못한 줄도 몰라? 우리 언니가 애 맡아주는 사람이야? 우리 언니도 사회생활하고 지금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처형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애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언니가 애 봐주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거면 그냥 앞으로 언니한테 당연하게 맡기고 언니한테 다달이 300만 원씩 주는 게 낫겠다. 언니한테 이런 한 푼도 안 주면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누가 보면 언니가 백수인 줄 알겠어. 처형이 애를 봐주면 또 얼마나 봐준다고 달에 300만 원을 받아. 오바를 해도 적당히 해. 그냥 시간이 서로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때 맡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거 여편네 무서워서 애도 함부로 못 맡기고? 참나. 그렇게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삶을 돌아보니 언니는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면서 무척이나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는 제가 우선이었기에 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고 애처럼 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니에게 부탁하는 버릇을 하나하나 줄여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언니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러두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우리 언니한테 나 몰래 애 맡기거나 하면 안 돼. 혹시라도 애 맡길 일 있으면 급하더라도 나랑 전화해서 상의하고 맡겨. 알았지? 그런데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웃더라고요. 참나. 누가 보면 경력 높은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줄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언니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 우리 아이를 봐주는 건데 이 정도는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적어도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언니한테 미리 물어보고 언니 시간이 되는지 살핀 다음에 언니가 괜찮은지까지 따져야 할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당신 말대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게 맞지. 정말 수호천사납시었다. 그렇게나 애들이 처형이랑 있으면 행복하대. 차라리 내 친구한테 맡기고 돈이나 줘. 진짜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 후로 저희 언니에게 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언니에게 아이를 맡길 때마다 따로 용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언니는 돈을 받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소정아, 내가 돈 받으려고 너희 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난 이 돈 받을 수 없어. 그냥 시간 날 때 잠시 애 데리고 있을 뿐인데. 너희도 힘들게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니? 언니도 다 바쁜데 나 항상 도와준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맨날 언니 사정은 죄다 모른 척하면서 언니한테 도움만 바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이제라도 언니한테 차근차근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돈 정말 받아줄 수 없을까? 언니는 그 말을 듣고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성의를 봐서 이 돈은 받을게. 다만 애를 봐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건 나도 미안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걸로 하자. 그것도 너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주지 마. 알았지? 그달에 좀 힘들다 싶으면 안 줘도 되니까. 앞으로도 쭉 안 줘도 돼. 그냥 네 성이라고 생각할게. 딱 그 정도인 거야. 난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지 부담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알았어? 언니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언니가 제 아이를 맡아주는 게 고마워서 돈으로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어느 날 제가 언니네 너무 많이 다닌다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더니 언제 발견한 건지 제 통장을 꺼내 들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당신, 이 통장 내역은 대체 뭐야? 통장에서 왜 다달이 처형한테 돈이 나가고 있어? 진짜 우리 집에 도둑이 있었네? 빨리 해명하지 못해? 우리 언니가 우리 애 봐줄 때마다 고마워서 내가 보내고 있었던 거야. 안 그래도 저번에 당신이 우리 애 봐주는 거 이야기할 때 자기 친구한테 애 맡기고 돈 붙이라며.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그대로 해준 거지. 당신 말대로 우리 언니가 애를 잘 봐주는 것도 있고 자기 시간 내서 짬짬이 애 돌봐주는 건데 이 정도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당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대체 경제관념이 어떻게 됐으면 한 달에 1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 여보, 한 달에 10만 원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는 사실 더 보내고 싶었는데 언니가 그냥 한 번으로 줄여놓은 거야. 내가 더 보낼까 봐. 언니가 무슨 생각했을지는 생각을 안 하나 봐? 생각했겠지. 어떻게 하면 내 동생한테서 더 뜯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노처녀인 여자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자기랑 결혼해줄 남자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동생이 괜찮은 남자 물어왔으니 이때다 싶어서 자기도 멋대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은 이 속셈이 정말 안 보이는 거야? 나 진짜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남편은 마치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얼굴 한가득 걱정을 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언니가 나한테서 뭐라도 가져가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내 말 좀 들어 이 여편네야. 내가 당신 편 아니면 누구 편이겠어? 지금까지 그놈의 친언니한테 가져다 바친 돈이 대체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제발 적당히 좀 해. 누가 보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알겠다. 어떻게 망상을 해도 그렇게 단단히 홀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는 제 말에 남편은 잠깐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죠. 어머님이 그러셨어? 어머님이 우리 언니랑 나랑 갈라놓으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어머님이 무슨 당신 원수도 아니고 당신이랑 잘 지내고 있는 언니 사이를 갈라놓으라 그러겠어. 우리 엄마랑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다른 집 언니나 오빠랑 다르게 당신네 언니가
좀 비이상적으로 동생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정말 언니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언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당신 언니가 아니라 당신인데. 그러니까 난 언니랑 진심으로 친하고 언니랑 그냥 한 가족이라고. 피가 섞인 진짜 친가족인데 이 이상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나는 언니랑 나쁘게 지낼 생각 없고 더 친하게 지내면 친하게 지냈지. 언니한테 색안경 끼고 이 이상 우리 사이 나쁘게 만들 거면 제발 우리 사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좀 마. 그렇게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생각에 골몰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랑 어머님이 작정하고 우리 언니랑 저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저랑 언니 사이가 눈을 떴다 감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있거나 제가 남편에게 넘어가 언니에게 못할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언니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저희 국수집을 언니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예전부터 저희 가게에 관심도 많았고 장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언니랑 같이 일하면 서로 든든할 것 같고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언니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니가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언니, 우리 같이 가게 해볼래?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언니는 의외로 너무나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네가 그런 제안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거절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쾌히 좋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그 기획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가게 확장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게 확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가보고 옆 가게가 비었길래 그 자리가 괜찮은지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니랑 이야기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언니랑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배울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더라고요. 같이 일하면 확실히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들었어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몇 장 더 뽑아왔어요. 그거를 일단 집에 임시로 두었는데 하필이면 그 서류를 남편이 발견한 겁니다.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남편은 제가 무슨 큰일을 벌이는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와서 묻더군요. 여보, 이 서류 뭐야? 당신 사업 확장해? 이거 당신 가게인데?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 그거 봤어? 나 쭉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언니랑 사업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다는 듯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언니가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고 애도 봐줬잖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가게를 확장하면 언니랑 동업하려고 생각한 거야.
언니한테 늘 신세만 지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난 반대야. 돈 들어가는 일을 가족끼리 한다고? 부부끼리 해도 마음 상하는 게 사업인데 그걸 언니랑 해서 어떻게 되려고? 난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언니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따졌죠. 아니, 친언니랑도 안 된다고? 게다가 내가 어릴 적에 친언니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심적으로 거의 엄마 같은 존재라고 당신한테 말했잖아. 그랬는데도 안 돼? 이유가 뭐야? 정말 그게 다야? 그거 말고도 이유는 많지. 거기 사업하는데 왜 남자가 하나도 없어? 돈 굴리는데 여자만 있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게 여자들끼리만 사업을 시작해서 무슨 빛을 보려고 해? 우리 언니는 나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디저트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어. 당신이 대체 몇 년도 사람인데 아직도 여자들끼리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 어허, 안 된다니까 남편 말을 안 듣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다음 날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동업하지 말라며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는 집안이 망하는 꼴을 꼭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무리 친언니라도 돈 앞에서는 다 남이다. 좋은 사이도 돈 때문에 틀어지는 거야. 그냥 아이나 맡기고 적당히 용돈이나 쥐어주면 될 것이지. 무슨 동업은 동업이야? 네 언니가 평생 가정주부만 했는데 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적당히 배달시키는 데다가 빵이나 날랐을 거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걸 뭐 사업까지 한다고 끼고 앉아있어?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왜 우리 친언니 무시해? 우리 언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했으면 잘했지 잘못한 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 언니를 무시하냐고. 당장 사과해. 난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걸 뭐 사과하라 말아야. 둘이 같이 지내서 끼리끼리라는 거야? 결혼하고서도 계속 붙어있더니 정신이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네. 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거 좀 애만 보고 있으라 했더니 난리를 쳐? 애초에 우리 언니는 당신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애만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우리 언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언니는 돈도 많이 벌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대체 어디가 그렇게 잘난 언니인 건지 설명 좀 해줄래? 그 말에 시어머니도 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예전에 상견례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괜히 우리 아들 보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노처녀에 혼자 배달일하는 사람들 빵이나 만들어주는 거나 하고 있더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니까 말이야.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하면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일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처형 가게는 내가 가본 적도 없어서 그러거든. 아니면 이번에 한번 가볼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죠. 우리 언니 무시한 거 그대로 돌려줄 거야. 나 죽어도 언니랑 동업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당신이랑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선언하듯이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날은 집에서 자고 싶지도 않아서 언니네 집으로 가서 잤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 그대로 노발대발 하더군요. 평소에 그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조용히 사표를 쓴 겁니다. 말도 없이 그렇게 직장을 그만둬버렸더라고요. 그때 남편 나이가 50이었어요. 아, 정말 황당했죠. 그 나이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갑자기 직장을 관두냐고요. 근데 남편은 그게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태연하게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며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이가 없잖아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다 해놓고선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가게로 출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처형이 받을 돈 도저히 아까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일하고 내가 받을게. 일할 때 남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 이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했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게에서 일한다고 그래? 당신은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 여긴 나랑 우리 언니 가게야.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정말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는 거 장모님, 장인어른이 알고 계셔? 이러면서 위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었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 이러는 거 알고 계셔? 하고 맞받아쳤어요. 남편과는 정말 심한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아요. 소리도 높아지고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졌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큰 소란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강한 분이시라 뭐라고 한바탕 할 줄 알았죠. 근데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세상 다정한 척을 하시면서 저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너희 소식 들었다. 우리 아들하고 가게 키워보는 것 어떻겠니? 앞으로는 시댁에 올 일도 없고 명절에도 부르지 않을 테니까 이번 일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시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 장면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게 고생이 많았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소름 끼쳤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사람 좋은 척을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저희 잘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긴 너희는 엄연히 부부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고작 이런 일로 무너지면 안 되잖니? 이러시면서 정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달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위로하는 척 하시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밤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혹시 어머님 이야기 중에 뭐 들은 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좀 이상해서요. 저는 정말 무슨 속셈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군요. 아, 제가 듣기로는 아주버님 퇴직금을 전부 어머님한테 드렸다고 하던데요? 형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퇴직금을 시댁에 다 줬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정말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말았죠.
이제는 하다하다 당신 퇴직금을 시어머니한테 몽땅 드렸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나랑 친언니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신이랑 가게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퇴직금을 가게에 얹어서 하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그냥 시어머니한테 줬다고? 대체 나랑 해보자는 건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퇴직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퇴직 후에 우리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랑 상의 한 번 없이 시어머니에게 다 줬다는 사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그 뻔뻔함에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아들 노릇하려고 한 거야. 당신이 처형이랑 그렇게 지지고 볶길래 내가 버릇 잘못 든 것 같아서 나도 좀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대체 누굴 가르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본보기? 본보기를 보여줘? 대체 나랑 친언니가 같이 지내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던 거야? 당신은 형제 자매가 없어서 그런지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당신 눈에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항상 저와 언니가 가까운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시어머니한테 몽땅 갖다 준 것도 결국에는 그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듯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싶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거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소장을 준비해서 가게로 갔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로 오자마자 저는 이혼 소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서로에게 독만 될 것 같아.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언니 욕만 하는 것도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당신은 차라리 당신 좋아 죽는 당신네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옷가방 2개만 챙기더니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과의 갈등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가게 일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이혼한 사실이 잘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고 마음이 가벼웠어요. 남편이 없는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과 살면서 생기는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퇴직금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직금을 몽땅 시어머니한테 드린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퇴직금을 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는지 못 돌려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돈 앞에서는 저렇게 싸우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 간에 돈 문제는 다 남이라고 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 퇴직금을 가지려고 하니 아들과도 싸우게 되는 걸 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결국 가족도 돈 앞에서는 저렇게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반면에 저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와 완전히 손을 끊고 제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퇴직금 문제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들과 상관없이 제 가게를 꾸리고 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남편의 비아냥이나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이혼은 힘들고 아픈 일이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라도 이렇게 내 길을 찾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했거든요. 그동안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제가 주도권을 쥐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테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꿈꾸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말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주더군요.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특히 시댁과의 관계까지 엮이는 복잡한 일이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며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로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댁과의 갈등이 돈 문제로 인해 깊어지는 경험을 겪고 나서야 말이죠. 가끔은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사랑을 침범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수의사가 되었어요. 남편과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났고요. 그때는 우리 둘이 동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서로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결혼이 저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어쩌면 순진한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시댁에서는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집안과 친정엄마에 대한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오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라온 덕분인지 미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시댁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갈등은 결국 결혼 생활에 큰 균열을 만들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살아왔고 학창시절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동물을 좋아해서 어머니가 미국에서 농장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의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어떤 직업적인 욕심보다는 진짜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물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의사가 된 거죠.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병원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봐주자는 마음으로 2년 전부터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가서 아이들을 씻기고 다친 곳을 살펴주는 일을 했는데 저처럼 일반인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곳도 그곳에서였어요. 그때가 1년 전쯤이었고요.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공무원 임용이 되었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동물도 성심성의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마음이 가니까 챙겨주는 것뿐인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민수 씨, 이번 주에 영화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이 우선이지 않냐.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와이프가 편한 대로 존중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행복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길래 제 가치관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지영 씨, 혹시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한번 데려오라고 하시네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밥 먹어요. 네, 좋아요. 불편하진 않은데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서로 나이도 있고 혼기가 찼으니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남편의 성격이나 외모처럼 시댁도 정갈하고 소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좋으셨는데 푸근하고 선해 보이셨어요. 저를 처음 본 날에도 다정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수가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라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너무 곱고 아름다우시네. 어서 앉으세요. 남편의 집은 방 2개에 작은 거실이 있는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둘이 살면 꽉 찰 것 같은 크기였죠. 하지만 아기자기하고 깨끗하게 꾸며놓은 집이 나쁘지 않았어요.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저를 더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갈비찜에 조기구이까지 진수성찬이었죠. 음식이 너무 많아요.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엄마가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지영 씨 온다고 어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아,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젊은 사람이 잘 먹는 음식으로 다 차려봤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어서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성품을 닮았는지 워낙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처음 본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친정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영 씨,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딸을 예쁘게 키우셨을까요? 수의사까지 되시고 정말 훌륭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돌아가셨어요. 원래 저희는 미국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한국에 이사 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미국 텍사스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한국에 처음 왔어요. 어머, 미국에요? 그럼 다른 친척들도 미국에 사시나요? 네, 외가 쪽이 모두 미국에 계세요. 저희랑 같이 농장을 운영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는 강단 있는 분이셨는데 남편이 없으니 우울해지신 거죠. 그래서 장례 치르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도 외가 친척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저런,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겠네. 저도 남편을 일찍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민수가 많이 커서 도와줬으니 다행이었어요. 그럼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미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동물들이 있는 농장이에요. 시어머니께 엄마가 농장에서 일하신다고 설명드리니까 표정이 약간 굳어지셨어요. 농장? 어떤 농장 말인가요?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그려지질 않네. 아, 그렇게 큰 농장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 버세요. 아, 그래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대단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니까 찜찜하긴 했지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려 했어요. 이후로 저희 결혼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죠.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부터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엄마가 오셨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가족사에 대해 너무 세밀하게 물으셔서 조금 불편했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딸 예쁘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이렇게 명석하고 아름다운 딸을 키우셨나요? 사돈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정말 신경 쓸 게 많았을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면 말 다 했죠. 아들 잘 두셨어요. 아유, 뭘요. 그런데 저번에 외가 쪽에서 농장을 같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텍사스 쪽에 엄청난 밀밭과 가축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럼 규모가 꽤 큰 건가요? 아, 그렇게 대규모 농장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만 사실 TV에서 나오는 정도는 극히 일부예요. 저희는 소박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소박?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결혼 후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제가 80% 정도 부담하고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우리 부부에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맞춰주는 편이었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큰 트러블이 생겨도 잘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가정이 잘 꾸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친정 가족들을 보기 위해 2주간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처음 가는 미국이라 굉장히 설레어했어요. 비행기에서도 우리 집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도 찍고 농장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우리 가족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여기야, 여기. 엄마, 벌써 나와 계셨어요? 장모님,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뭘요. 장서방이 미국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죠. 처음 길게 비행기 타봤을 텐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왔어요. 엄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얼른 가요. 그래, 다행이다. 저쪽에 차가 있으니 건너가자.
공항에서 엄마가 저희를 기다리셨고 엄마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여보, 어디 불편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큰 차 타고 다니지 않나? 이런 승용차도 많이들 타는 건가? 승용차도 많이 타지. 미국이라고 다들 큰 차 타는 건 아니야. 오빠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다들 사는 건 비슷해. 아, 그래? 나는 뭔가 많이 다른 줄 알았네. 남편이 미국에 와서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장시간 비행하면 사람이 피곤해지니까 그런 줄 알았지만 혹시 우리 집 차 때문에 실망한 건 아닌지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넘기기로 했죠.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 엄마 운전하느라 수고했어요. 아니야. 천천히 집 내려. 나는 들어가서 창문 좀 열어둘게. 여보, 진짜 여기가 네 집이야? 응,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아니, 환영이고 뭐고. 여기가 진짜 농장이야? 응, 농장인데.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미국은 땅도 크고 집값도 싸서 저택에 살지 않나? 방 5개, 6개 정도 있고 차고도 있고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 근데 이건 그런 집이 아닌데? 저희 집은 작은 텃밭과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30평 정도의 집이에요. 가족들이 다 따로 살아서 엄마 혼자 계시는 데는 딱 맞는 크기죠. 남편은 미국에서 저택을 기대했는지 차에 탔을 때보다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정색하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는 길에 이런 걸 미리 말해줄 수 있었잖아. 내가 이런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너는 왜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뭐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야? 오빠 왜 이래? 아까부터 계속 표정 굳고. 우리 집이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머리 아프다. 그냥 들어가서 잘래. 저녁 안 먹어도 돼. 장모님께 전해줘.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집에 대해 미리 충분히 설명을 안 해준 건 맞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요? 저희 집이 큰 집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실망할 일이었을까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이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 티내지 않고 저녁은 함께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저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저희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자네 어디 아픈가? 밥도 아예 안 먹고 뭐라도 사다 줄까? 좋아하는 게 뭐야? 아니에요. 원래 몸이 좀 안 좋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배는 고프지 않겠나? 뭐라도 좀 먹어야지. 엄마, 잠깐 우리 둘이 대화 좀 할게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그런 말투로 대답해? 짜증내는 거야? 내가 뭘?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상태가 이렇다는데 뭘 더해? 뭐라고? 오빠, 지금 우리 집 평가하러 온 거야? 어제부터 왜 이래?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을 해. 계속 꽁에 있지 말고. 입이 없어? 이러려고 미국 온 거 아니잖아. 나도 내 가족들 오랜만에 보는데 기분 망치지 말고 제대로 행동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집이 이렇게 좁은 게 말이 돼? 차라리 호텔을 잡아주던가. 이게 뭐야? 미국이라고 바람만 잔뜩 넣더니. 바람?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지 관광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집, 오빠네 한국 집보다 넓지 않아? 내가 오빠네 집 좁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설마 했더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야? 뭐? 거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미국이잖아. 비교할 수가 없지. 조용히 좀 해.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 비교하러 왔어? 먼 길 왔으니 툴툴거리지 말고 불만 있으면 한국 가서 이야기해. 엄마 앞에서는 예의 있게 행동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이 더 부자여야 했던 걸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있으니까 꼭 참기로 했죠. 만약 내가 오빠네 집에 갔을 때 저렇게 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을 먹고 나서 엄마가 친척들이 있는 농장에 가서 인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남편은 툴툴거리면서 차에 탔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우리 집이 땅은 크지만 농장 규모는 작아요. 직원도 많지 않고 으리으리한 건물도 없어요.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릴 때도 남편은 힘없이 건성으로 인사하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속에서 불이 났어요. 친척 어른들은 남편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하루 종일 표정이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리야.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농장이야? 집도 그렇고 농장도 너무 작잖아. 볼 것도 없고. 뭐? 됐고 그냥 다 취소하고 귀국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친다. 당장 짐 싸.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그 모양이니 정말 민망했어요. 엄마와 친척들에게는 남편이 몸도 안 좋고 낯을 가려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친척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얼른 한국에 가서 몸보신이라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걸 보고는 언짢으셨죠. 표정은 어두우셨지만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셨어요.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남편은 이 와중에 뉴욕이라도 들려서 구경하자고 해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 지영아. 장서방이 그래도 미국까지 왔으니 구경은 시켜줘야지. 티켓 바꿔서 뉴욕에 들렀다 가라. 고맙습니다, 장모님. 뉴욕에 도착하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더군요. 신나서 이게 미국이지라며 농장은 더 커야 한다는 둥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남편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실망했어요. 그냥 식당에 가서도 혼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신혼인데 이런 상황이라니. 결혼 이후 남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이후 남편은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졌고 작은 일에도 자주 다퉜어요. 이 무렵 병원이 더 잘 돼서 바빠졌고 저는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쓰게 됐어요. 당신은 왜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녀? 집안일이 안 되어 있는 게 안 보여? 청소도 빨래도 언제 하려고 이러고 있어? 또 뭐가 불만이야?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당신이 일찍 끝났으면 좀 도와주면 안 돼? 바쁠 거라고 미리 말했잖아.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집안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먹은 그릇 닦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래. 나도 저녁도 못 먹고 일하고 왔다고. 내가 설거지까지 해야 돼? 식모도 아니고. 뭐? 식모? 여자가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여자가 이렇게 드세게 굴어서야 되겠어? 뭐라고? 됐어. 그만하자.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큰소리 치는 모습에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저희는 원래 미국 다녀오기 전까지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저희 가족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주기를 맞춰가면서 노력했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 얼굴 보기도 싫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야위어가고 기운도 없어졌죠. 원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나 봐요. 신혼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뭐 문제 있으시면 꼭 말하세요. 혼자 끙끙 앓으면 병나요. 맞아요. 신혼 때 이혼도 제일 많이 한대요. 아이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죠. 그런 거 아니에요. 퇴근들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날도 피곤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아이고, 우리 수의사님 오셨네. 연락도 없이? 내가 여기로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오셔서 놀라서요. 너는 그렇게 바빠서 집도 신경 못 쓰고 남편 챙기는 건 다 잊은 거지? 수의사 타이틀만 달고선 집안일은 뒷전이구나. 결혼을 했으면 가정도 챙겨야지. 네가 그걸 모르니? 남편이 변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뭔가를 들으셨는지 저를 향해 쏟아내는 그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온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집안일을 안 챙긴 것도 아니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여자 취급하시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참나, 너는 외국물 먹더니 참 당당하네.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미를 노려보는 꼴 좀 봐라. 며느리 주제에 상전 노릇이나 하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 불편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머니,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일하고 벌고 있는데 왜 집안일은 저만의 몫이어야 하죠? 남편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제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뭐라고? 세상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게 기본이야. 너 게을러서 우리 아들이 배달 음식이나 먹고 산다면서? 네가 그게 아내 노릇이라고 생각해? 저는 솔직히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도 꾸준히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필요한 반찬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어머니가 직접 아들 챙겨주세요. 어이고, 참으로 무서운 며느리네. 그 잘난 수의사 타이틀 달고 애도 안 낳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럼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 수의사라는 게 뭐? 대체 뭐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약사나 하지. 동물 만지고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밥이나 할 수 있겠어? 정말 참다 못해 터질 뻔했어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도 싫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었다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막말로 제 남편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한 건데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죠? 아이고, 무서워라. 며느리가 시애미를 이렇게 잡아먹네. 정말 겁이 나서 못 있겠다. 너한테 한 대 맞을까봐 겁이 난다, 겁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던지듯이 넣고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팽개친 채 쌩안이 나가버리셨어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집안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돌리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쌓인 울분을 풀 곳도 없고 엄마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워서 혼자 속을 삭히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오, 바쁘신 분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셔?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왜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가신 건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뭐라고? 엄마가 뭘 어쨌다 그래. 나는 엄마한테 네가 반찬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래서 엄마가 좀 와서 챙겨준 거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당신 나한테 아내 노릇 바랄 거면 당신도 남편 노릇 좀 해. 계속 이렇게 어머니 말만 듣고 내 마음은 신경도 안 쓸 거야? 아이고, 이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으려 하네. 어차피 네가 집에 있으면 뭐해? 어? 네가 하는 게 뭐야? 그냥 조용히나 하고 있지. 그 순간 참았던 울분이 폭발할 뻔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결혼을 끝낼 수 있었지만 엄마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일 바쁘지? 그냥 그렇지 뭐. 무슨 일이세요? 아, 엄마가 이번에 한국에 며칠 들어가게 됐어. 일 때문에 그런데 우리 딸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그럼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내세요. 방 하나 치워둘 테니까요. 엄마의 귀국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곧 한국에 오셔.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무르실 거야. 당신 불편하면 어머니 집에 가 있어. 엄마 앞에서 또 찡찡대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눈도 마주치지 않고 TV만 보더라고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알아들은 걸로 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설마 장모님이 오시는데 예전처럼 행동하진 않겠지.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엄마가 한국에 도착해서 함께 집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오랜만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야근 중이라 들어올 리가 없었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아니 무슨 일이세요? 또 연락도 없이 오시고. 네가 알 게 있니? 이게 무슨 냄새야? 너는 밥도 잘 먹고 지내나 본데 우리 아들은 굶기고 있구나? 사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사돈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식사 중이라 죄송한데 제가 청소할 게 있어서 업체를 불렀습니다.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뭘 청소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청소업체 직원들을 부르더라고요. 5명쯤 되는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지시했고 직원들은 집에 연기나는 액체를 뿌리기 시작하더니 집안 곳곳을 뒤져 쓰레기 봉투에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저랑 엄마가 식사 중인 건 안 보이세요? 이건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뭘 청소하시는 건데요? 아니, 농장에서 동물들하고 뒹구는 사람한테 뭐가 묻어왔을지 어떻게 아냐? 너희 남편 몸 약한 거 몰라?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참, 너도 생각이 없구나. 한국에서 같이 살 거면 방을 따로 잡던지. 그건 저희 엄마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청소도구를 들고 여기저기 설치기 시작했어요. 소독약을 쏙하며 침대며 온통 뿌려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고 그냥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예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웃음도 안 나오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죠. 뭐하니? 우두커니 서서. 너도 치워줄까?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비켜. 평소에 집안일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더럽니?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사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예, 너 왜 가만히 서 있어? 어떻게 하려고? 엄마, 그냥 냅둬요. 공짜로 청소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바빠서 청소 못하고 있었는데 예, 싹 청소해 주세요. 말하는 거 봐라. 똑순이 납시었네. 징글징글해 정말. 들었지? 여자 물건은 다 갖다 버리라고. 사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들건 상관없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남편이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였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야근 중인데 왜 전화를 하냐며 타박을 하길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죠. 야근 잘하고 있어? 당신네 엄마가 지금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거든. 우리 엄마가 온 걸 알고는 농장에서 더러운 게 묻어왔다면서 소독 중이야. 집안 물건도 다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대? 뭘 어떻게 알고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엄마 오신 거 알렸지. 마마보이 역할 제대로 했네? 뭐가 문제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아? 알겠어.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 마지막 부탁도 이렇게 짓밟다니. 참. 일단 오늘 집안 대청소 날인 것 같으니까 나도 열심히 청소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남편 방에 들어가 남편 물건을 모조리 쓸어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향수, 화장품, 옷 같은 걸 마구 담다 보니 봉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요. 다른 데 정리 그만하시고요.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오늘 받으실 일당 2배, 3배로 드릴 테니까 옷장 안에 있는 것들 다 꺼내서 밖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서재에 있는 책, 컴퓨터, 전자기기 다 필요 없으니까 처분해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아줌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돈 벌러 오셨으면 일하셔야죠. 직원들은 잠깐 멍하니 있더니 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제 말대로 움직였어요. 옷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고 남편이 아끼던 컴퓨터도 현관 밖으로 내놨죠. 저는 남편이 집에서 입던 셔츠며 양복들을 바닥에 전부 끌어내고 현관 밖으로 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 안 둬? 왜요, 어머니? 저도 청소 중인데요. 도와주시게요? 너 당장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당장 나가! 어머니, 여기 제 집이에요.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샀겠어요? 참 꿈도 크시네. 그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우리 엄마 앞에서는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된 줄 아셨나 보네요.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자기 일만 하면서 놔두는 게 정상이야? 네가 뭘 잘했다고? 아, 몰라요. 됐고요. 오늘부터 당신 아들 반품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시어머니는 제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당황하셨는지 엄마한테 딸 좀 말리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맞받아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 그리하지 마셨어야죠. 오늘 이렇게 안 나섰으면 제가 당신 아들 머리채를 흔들어 버렸을 거예요. 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전적으로 지원할 거지만 지금은 딸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는 걸 보고 남편 짐을 싸서 들려보냈고 청소업체 직원들에게 남편 짐은 전부 버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밀려나가셨죠. 아줌마,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아들하고 사는 내내 지옥 같았으니까요. 아, 그리고 재활용도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상황이 지나고 문을 잠그고 나서 엄마랑 펑펑 울었어요. 울지 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 못 빼어먹은 집안에서 우리 귀한 딸을 이렇게 대하다니. 후회할 거 없고 신혼 때 알아서 다행인 거야. 얼른 정리하자. 사실 시댁에서는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어요. 수의사에다가 미국에서 농장을 한다고 하니 콩고물이라도 기대했나 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난 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자 싶었죠. 저는 그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 내놓고 가장 빠른 시일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말했죠.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갈 거야.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빨리 팔리면 그때 끝내자. 그리고 네 지분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돼? 부부?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긴 했니? 너 내 앞에 있었으면 딱이라도 한 대 갈겼을 텐데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내 집에,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당황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상종하기 싫어서 바로 짐을 싸고 제일 빨리 미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알아봤어요. 2주 내로 정리하고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병원도 아는 수의사에게 바로 넘겼죠. 남편한테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문자도 계속 오길래 다 삭제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가 일하는 주변 농장들을 알아보고 직업도 검색해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단순한 농장 주인이 아니에요. 말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미국에서도 몇 안 되는 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남편이랑 저희 연봉을 다 합쳐도 엄마 수입을 못 따라갔으니 돈 때문에 주눅이 들 일은 없었어요.
남편네 집안이 우리를 거지 취급한 게 한심할 따름이죠. 마지막 근무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가 경솔했어. 뭐가 씌었던 것 같아. 장모님께도 직접 가서 사과드릴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너 처음부터 우리 집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돈 때문에 날 사랑한 거 아니냐고. 이 짐승 같은 인간아. 그래. 부인하진 않을게. 너희 집이 꽤 잘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한 것도 있었어. 근데 직접 가보니 생각보다 누추해서 속은 게 아닌가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널 사랑한 건 진짜였어.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병균이 어쩌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래? 너는 너희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해서 제출해. 그리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너희 엄마한테 전해. 돈 벌어서 이사 가고 좁아터진 집에서 살지 말라고. 저는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인성이 그 정도였던 사람이 빨리 드러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저를 붙잡았지만 그게 진심이라 느껴지지 않았죠. 돈이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날 게 뻔하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안 되겠다 싶으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로 사정사정을 했지만 엄마도 돈에 미친 지방과는 엮이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대요. 돈을 밝히는 건 그럴 수 있다지만 인간성까지 망가진 사람들과는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요. 다음 주면 엄마와 텍사스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고 이혼도 남편네 귀책 사유로 쉽게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하네요. 유기견 봉사도 다시 나가고 선도 보러 다니고 있다면서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본데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다 알 수 있죠. 쌤, 진짜 웃긴 게 그 사람이 어린 여자들만 골라서 들이대고 있다더라고요. 선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도 이어지지 않나 봐요. 쌤, 정말 탈출 축하드려요. 미국 가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너도 잘 지내고 또 연락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 달 동안에도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앞에 찾아와 보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까지 찾아왔더군요. 자기 아들이 저만한 사람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였겠죠. 내가 미안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이 정도 일도 없이 부부가 살 수 있겠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너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잖아. 참, 실수라뇨? 당신네 가족의 썩은 인성이 드러난 거지. 실수는 없어요. 다음 주면 떠날 테니까 더러운 꼴 보지 말죠. 내가 부족한 걸 어떡하겠니?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너 똑똑하고 마음씨도 고운 애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고맙긴 한데요. 저는 의사도 약사도 아니라서 그쪽 머리 이해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당신 아들 진짜 더러운 인간이에요. 수고하세요.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엄마의 입지가 넓어서 제가 자리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정착해 계셨고 그 덕분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큰 동물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거죠. 새로운 직장 덕분에 저는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사한 집은 방이 5개나 있는 2층짜리 넓은 집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간이었죠.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폰번호를 새로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정리한 거예요. 남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그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이제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로 누가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다행히 그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아픔을 남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참 맞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모든 일은 결국 제자리를 찾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이별도 결국에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간은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성실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속 깊은 본심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외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할 시간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봤어요. 제가 겪은 이 일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으시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묵혀뒀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더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웃음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